165쪽에 기한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한의 종류, 시기와 종기. 시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때고 종기는 끝나는 때죠. 이번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앞에서 다 보셨고요. 3번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나옵니다. 이건 조건이랑 같아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면 기한도 안 되는데 하나 차이점이 있었죠. 어음행위.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3번의 셋째 줄 마지막에 그러나 어음수 표행위는 조건에는 친하지 않지만 기한, 즉 시기를 붙이는 건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인데 이것도 역시 조건이랑 같아요. 기한 도래 전의 효력. 그럼 기한 도래 전이면 기본적으로 소극적 보호, 침해 금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적극적 보호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과 똑같이 되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오른쪽에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은 굉장히 조심하실 게 있었죠. 뭐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냐면 소고표, 절대적이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이 나오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주었다. 이거 채권자고요. 언제 빌려줬냐면 1월 1일 날 빌려줬고 변제기는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언제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되냐면 12월 31일까지. 갑이 오늘 찾아와서 야, 나 돈이 급해. 지금 당장 갚아. 이러면 을은 야, 변제기가 아직 한참 남았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인데,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누려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153조를 볼게요. 153조 일단 153조에 별표해 두시고요. 1항을 보시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누구를 위해서냐면 채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정한다. 추정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본다 이러면 틀려요. 이건 간주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추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기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간주하는 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정한다. 두 가지예요. 채무자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포기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1년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줬는데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부 소비대차예요. 한 달에 이자 예를 들어 10만 원 받기로 했대요. 그럼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1년간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있고 갑은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무상임치 계약을 볼게요. 무상임치. 그러니까 무상임치라는 건 임치는 보관계약인데 대가 없이 공짜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관시키는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보관시킬 권리 있는 채권자고 보관해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상으로 임치를 해주었다면 1년간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어요? 얘는 공짜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얘는 기한의 이익이 없어요. 얘는 공짜로 1년간 맡길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만 있어요. 만약에 무상임치가 아니라 유상임치, 그러니까 창고업처럼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보관해 주기로 했대요. 1년간. 그럼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어요? 둘 다에게 있어요. 을은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거고 갑은 1년간 보관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임대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는 기한의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둘 다에게 있죠. 임차인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임대인은 차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을은요. 7월 1일 날 돈을 갚아버렸대요. 12월 31일까지는 안 갚아도 되는데 7월 1일 날 야 친구야 그동안 잘 썼어 하고 변제했다. 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기한이익을 포기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했을 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어차피 혼자 누리던 거니까. 근데 쌍방이 모두 기한이익을 누리는데 얘가 7월 1일 날 변제를 한다. 그럼 얘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얘가 기한이익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바로 돈 갚으면 은행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바로 돈 갚으면 뭐 물어내라고 하자면 중도상환 수수료 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은행이 기한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한이익의 포기예요. 그러니까 포기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건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보니까 기한이익을 별로 보장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한이익을 상실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3번의 기한이익 포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4번의 기한이익의 상실인데 그 괄호 2번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나와요. 1번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케 한 때, 그러니까 채무자가 담보물을 때려 부쉈어요. 그런 사람은 기한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상실시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2번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요. 3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요. 세 가지 나왔어요. 1, 2, 3번에 줄거두시고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그 다음 2번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번 파산한 때. 그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 효과는요. 괄호 3번에 둘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이 갑이 돈을 빌려주면서 을의 부동산에 담보를 잡았어요. 갑이 저당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 을이 7월 1일자로 이 저당물 이만큼을 때려 부쉈어요. 그럼 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7월 1일자로 야, 너 왜 그랬어? 당장 돈 갚아. 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즉시 변제를 청구하면 을은 변제기가 6개월 더 남았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더 이상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당장 변제해야 되고요. 안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저당권 편에 가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라는 편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확인하실 점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세 가지예요.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채무자의 파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오른쪽에 체크 플러스 있죠? 별표 2개 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음 과정에서 볼 거예요. 문제를 좀 볼게요. 다음 페이지 170쪽에.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있죠. 아까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동의하거나 또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유리한 채무 면제는 붙여도 되고요.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정지조건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죠. 그럼 불성취로 확정되었다. 불가능해진 거죠.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되고요.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틀려요. 전부 다 무효. 분리해서 무효가 안 된다고 했고 4번. 정답은 3번이고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건은 원래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가 의사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도 있다. 특약으로 부여하는 거 가능하죠. 근데 아까 절대 안 되는 건 뭐예요? 기한. 기한은 절대적 비소급표고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아까 정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해요? 다투는 자가 해요? 다투는 자가.
그럼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조건 있음을 입증하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뭘 입증해야 되냐면 조건의 성취. 그 얘기죠.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 얘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에요. 민총 끝났습니다. 뒤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안 푸셔도 돼요. 지금 수업 시간에 푸는 줄 아셨어요? 수업 시간에는 안 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푸실 때, 그러니까 1, 2월 과정에서는 안 푸셔도 상관없고요. 3, 4월 과정 들어가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법 문제는 딱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부분이랑 연결돼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그 인터넷 그 질문글에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오늘 수업 처음 들었는데 1도 모르겠어요. 뒤에 문제 하나도 안 풀려요.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처음 수업 듣고 문제가 술술 풀릴 줄 아셨나요? 운전면허 시험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풀리고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가 어느 정도 돼도 객관식 문제는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 보시고 안 풀린다고 낙심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 강의 좀 충실하시는 게 좋으니까 뭐 정 궁금해서 풀어봐야겠다 그러면 뭐 푸시는 건 뭐 상관없지만 안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효율적으로 하려면 1, 2월 과정에서는 이론을 좀 더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3, 4월 들어가면 이제 문제도 같이 보시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민총 다 끝났고 물권법이 194쪽부터 나옵니다. 왜 맨날 우세요? 반복하면 돼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 합격 점수가 안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달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할 거기 때문에 처음엔 당연히 어렵죠. 저도 밥 먹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제가 만약에 새로운 걸 접하게 되면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법 공부를 계속 해오셨으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데 법 공부 평생 안 하시다가 처음 공부하시는 건데 이거 한두 번 듣고 다 이해된다 이러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1년간 이 법 공부를 하셔가지고 막 7, 80점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법 공부하잖아요. 그럼 법과대학에 한 3, 4학년 되는 애들한테 우리 기출문제 주고 풀어봐 이러면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95% 이상 과락입니다. 네, 40점 안 나와요. 법과대학에서 공부해도요. 이론으로 공부하고 시험도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봐요. 무엇에 대해 논하시오. 주관식은 객관식과 비교해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주관식이 훨씬 쉬워요. 무엇에 대해 논하시오. 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뭐에 대해 논하시오. 예를 들어 조건과 기한에 대해 논하시오. 그럼 1번 의, 2번 조건. 그럼 조건 나왔으면 요건이잖아요. 효과. 4번 예외, 판례 입장. 이렇게 쭉 적으면 돼요. 그럼 잘 적겠어요? 대충 적겠죠? 그럼 대충 적으면 점수도 어떻게 나와요? 대충 나오는 거예요. 예, 대충 나와요. 근데 객관식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5개 중에 한 가지를 찍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법시험이나 이런 걸 공부한 법과 학생이 아니라 그냥 학점 따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학생은 시험 보면 기출문제 과락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수강하시는 분 중에 마침 아드님이 법과대학 3학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 문제를 풀라고 주셨대요. 진짜 과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 집 아들만 욕 먹고.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도 점수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7, 80점 맞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진도 나갑니다. 자, 물권이 나오는데요. 물권의 성질 나오죠. 앞에서 다 보신 거예요. 첫 시간에. 그러니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지배할 수 있다. 직접 지배성이 있고 오른쪽에 물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성, 절대권성, 다른 말로 대세성이라고 부르죠. 세상 어디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소유물이야. 내가 소유권자니까 니들은 건들지 마라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양도성. 이게 물권의 특성이고요.
근데 채권은 좀 다르죠. 채권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실현해요. 채무자의 협력이 필요해요. 협력이 필요하죠. 급부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상대방.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 다른 말로 대인성이라고 해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물권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데 채권은 전부 다 평등해요. 먼저 생긴 채권이든 나중에 생긴 채권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누가 우선한다고 했어요? 물권이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우선한다. 첫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물권의 객체가 나오죠. 물건입니다. 보시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둘째 줄 가운데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물건이지만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예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현존 특정의 물건에 줄 그어두세요. 물권이 성립하려면 현존 특정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판례박스 밑에 2번 독립한 물건에 줄 그어두세요. 그럼 합쳐서 말하면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넷째 줄에 줄 그어두시면 동그라미 2번 넷째 줄에 그러나 용익물권은 건물 또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예외는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괄호 2번에 권리가 있죠. 줄 그어두시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나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 같은 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일물일권주의가 나오는데 거기 의의를 보세요. 줄 그어두시면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물일권주의인데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순위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은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다. 이게 일물일권주의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물건 위라 하더라도 동일한 종류,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물건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양립 가능한 물건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도 이 땅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 갑이 소유자인데 이 땅에 을이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공동소유는 우리 또 공동소유를 공부해서 그게 떠오른 거죠. 네. 뒤에 가서 공부할 텐데 공동소유는 지분으로 나누죠. 소유권이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의 소유권. 그게 공동소유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갑이 소유권자인데 을도 소유권자가 된다는 건 소유권이 하나의 땅에 두 개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소유권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물일권주의 위반. 그럼 만약에 갑이 소유권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요거 돼야 안 돼요? 되죠. 둘 다 물권이지만 얘네들은 양립 가능해요. 남의 땅에 빌려 쓰는 물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전부에 갑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이 땅의 전부 이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 보시면 돼요. 지상권은 뭐 하는 권리죠?
빌려 쓰는 거예요. 남의 땅을 배타적으로 빌려 쓰는 물건이 지상권이에요. 그럼 전세권은 뭐 하는 권리예요? 남의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곳을 을과 갑이 지상권과 전세권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빌려 쓰는 게 성립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 성질이 똑같아요. 둘 다 남의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빌려 쓰는 물건인데 얘가 배타적으로 빌려 쓰면 을의 배타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양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물일권주의.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 1순위로 저당을 잡고 2순위로 국민은행이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순위를 달리해서 여러 개 저당권이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물건에는 무조건 하나의 물건만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양립될 수 없다면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양립, 서로 함께 존재할 수 있다면 여러 개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게 일물일권주의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권의 대상인 물건은 현존해야 되고 특정되어야 하며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존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물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계약이랑 비교하는 게 기본인데 계약을 하면 채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재 존재하는 물건만 계약이 돼요. 장래 물건도 되는 거예요. 장래 물건. 올가을에 나올 신상에 대한 계약을 미리 해두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그 신상의 물권, 소유권이 성립하려고 한다면 지금 되어 물건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현존해야 돼요. 현존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은 특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명인방법 공부할 텐데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명인방법 다 공부하셨죠? 예, 기억 안 나면 다 안 배운 거죠. 이제. 나중에 또 우리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산 100번지가 있어요. 산 100번지에 있는 나무 중에 50그루는 갑의 소유다. 명인방법으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산 100번지에 있는 나무 50그루가 갑거라는 것이 명인방법으로 될 수 없는 건 50그루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TV를 하나 사러 전자마트에 갔는데 TV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 물권은 없는 거야. 제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특정돼야 돼요.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증감 변동하는 유체동산, 집합물의 특정을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특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뱀장어 100만 마리 판례, 그리고 공장재단 판례, 광업재단 판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줘요. 돈, 채권자예요. 그럼 우리 이제 담보를 잡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담보 중에는 양도담보라는 물건이 있어요.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결국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예요. 담보 물권인 거예요. 물권이에요. 근데 얘가 뭘 양도담보로 설정을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만장 내, 양식장 내에 뱀장어를 키웠는데요. 이 뱀장어 100만 마리를 양도담보로 설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돈 갚으면 찾아오고 돈 못 갚으면 못 찾아오고 이런 거예요. 그게 양도담보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뱀장어 100만 마리를 양도담보로 잡혔는데 이 뱀장어에서 꿈틀꿈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쉬어봤어요? 100마리인지? 안 쉬어봤어요. 일단 안 쉬어봤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것들이 들어왔다가 살이 찌면 배출되겠죠. 치어가 들어와서 성어가 되면 배출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증감 변동합니다. 고정된 증감 변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유체동산, 이 집합물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건 특정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물권은 성립할 수 없는 거야. 특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거고 우리 판례는 특정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증감 변동에도 특정성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돈사가 돼지집
이 안에 있는 돼지들을 양도담보로 설정해요. 전부 다 돼지예요. 예, 돼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돼지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새끼를 낳을 것이고 또 많이 이제 퉁퉁해진 애들은 팔려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특정성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뱀장어 판례고 공장재단. 공장재단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 공장에 관련되는 것들이 전부 다 한 방에 저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 토지, 건물, 기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공장재단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장 재산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 특정성이 상실되어 그래도 인정이 돼요.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도 인정한다는 거고 우리 시험엔 얘가 한번 출정이 됐어요. 재단 저당에 뭐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재단 저당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럼 이제 우리 물건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동산은 뭐가 동산이었어요? 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물건,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런 거죠. 그래서 토지랑 뭐 대표적인 정착물 뭐 있어요? 건물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고 토지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토지 및 정착물 빼고 전부는 다 동산.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여기서 뭐 준부동산, 뭐 의제부동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개론에서 나오는 거고 민법상의 개념은 부동산 빼고 전부 다 뭐예요? 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다 뭐예요? 다 동산일 뿐이에요. 동산인데 얘네들은 재산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등기등록이라는 방식을 취해서 준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물권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동산은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하기가 비교적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세는 단위가 한 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한 권이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한 권의 소유권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죠. 총칙부터 물권까지는 갑이 소유자고 뒷부분은 을이 소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하나. 그럼 만약에 제 친구가 특별법이 약하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찢어서 특별법만 찢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독립성을 갖는 거예요? 독립성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이 따로 성립할 수 있는데 하나의 물건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물권이 여러 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럼 분필은 요거 한 개고요. 동산은 독립성 여부를 따지기가 쉽고요. 결정적으로 동산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별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토지라는 것은 쭉 이렇게 국토가 쭉 이렇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쭉 편의상 이렇게 짧게 그린 거고 그러면 이 토지의 경우는 동산과는 달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네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적법상 분할을 하죠. 물론 지금 이제 지적법은 아니고 법 이름이 길어졌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할을 하고 필지를 매겨요. 요게 예를 들어 100번지다. 100번지. 그럼 100번지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요. 100번지 상태에서 친구 을이 갑한테 좀만 줘 이럽니다. 갑이 알았어. 그래서 금을 이렇게 거가지고요. 이거 네 땅 해. 라고 하면 이 금 거진 상태로 을은 이 땅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100번지의 일부예요. 이제 이런 물건은 안 돼요. 그러면 정 이 땅을 주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분필해야 돼요. 그럼 이게 100-1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1번지가 되면 이제 100번지의 일부예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은. 그래야만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판례 표현으로 옮기면 죄송합니다. 분필되지 않은 토지, 분필되지 않은 토지 일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분필되지 않으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따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은 독립성을 어떻게 기준으로 하냐면 원칙은 한 동, 한 개 동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얘기했었잖아요. 아파트가 있어. 뭐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유로부터 쭉 있어요. 그러면 원칙을 관찰한다면 이 동이 몇 개의 물건이라고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럼 원칙을 관찰하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파는 거냐면 동체로 사고 팔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101호 아저씨, 102호 아주머니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요건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여러 개 존재하죠. 그럼 이건 일물일권주의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예요. 그래서 이 예외와 관련된 것들이 나중에 우리 특별법에 가면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볼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지금 아직 지적법 공부하시나요? 등기법 아직 안 들어갔죠. 공시법. 우리 예전에 11, 12 입문과정 공부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101호, 102호가 한동 건물의 일부인데 소유권이 취득되려면 별도로 뭘 해야 돼요? 구분 등기해야 되겠죠. 구분 소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구분 소유 등기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소유자의 구분 행위에 따라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12층까지 있나요, 이 건물이? 그러면 이거 층마다 독립성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면 소유자가 층마다 다 여러 명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어떨까요?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뛰어보셨어요? 네. 학원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강하십니다. 네. 등기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소유인지 아니면 층마다 다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주관적 의사로서 구분해야만 구분 건물로 인정이 돼요. 일단 원칙과 예외 되셨죠? 그래서 일단 지금 독립한 물건에 대한 개념을 봤어요. 근데 이제 예외를 보셔야 돼요. 예외. 그러니까 예외 첫 번째는 한필 토지 일부에 성립하는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필 토지 일부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부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예외적으로 용익 물건이 나와요. 아까 잠깐 줄거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잠깐 볼게요. 196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넷째 줄에 줄거진 거. 용익 물건은 건물 또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용익 물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공부할 텐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사용 수익, 빌려 쓰는 물건이에요. 빌려 쓰는 물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첫 글자가 땅지자죠. 얘네 둘은 토지에만 설정돼요. 건물을 빌렸을 때는 지상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어디에 설정돼요? 건물에 많이 하죠. 얘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0번지가 있어요. 100번지. 100번지에 요만큼만 빌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하면 되고요. 일부에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는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지중해 광물들. 그러니까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지중해 토사나 암석 이런 것들도 예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지표면에만 미쳐요? 지하 지상에 미쳐요?
그렇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와 지상이 미쳐요. 그러면 요 토지 밑에 있는 돌덩이들이 있다. 그럼 이 돌덩이들은 당연히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권의 일부에 속할 뿐이에요. 근데 이 돌덩이들이요, 평범한 돌덩이가 아니라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소유권의 일부지만 별도로 광업권이라는 준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에 성립하는 거죠. 그것도 예외인데. 근데 중요한 건 용익물권이 훨씬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한동 건물. 그러니까 토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한동 건물이면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좀 전에 보셨던 거.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구분 소유가 될 수 있다. 이게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용익물권 중에서는 뭐가 나오면 돼요? 얘네들은 토지만 되니까 전세권이죠. 전세권.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건 얼마든지 일부를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입문 과정에서도 그 우리 집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방 한 칸만 전세 주는 건 되는 거죠. 그럼 일부 빌려 쓰는 건 일부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목이 있어요. 수목. 원칙적으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 그러면 이 나무는 토지와 별개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만 별도의 물권으로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뭐 하면 되냐면 명인방법도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임목. 원래 이제 임목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기됐음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갑의 땅인데 을이 권리자로 이 나무만 등기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토지와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무는 토지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 일부인 나무에 별도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칙의 예외. 예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등기하지 않아도 명인방법.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한 게 아니라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도 인정하겠다는 건데요. 이 명인방법은 말 그대로 소유자임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목법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명인방법은 그냥 관습법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무의 소유자를 표시할 때 등기하지 않고 일정한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명인방법이 인정이 되려면 나무는 아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수목은 특정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소유자가 표시돼야 돼요. 그래야 명인방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인방법으로 인정한 판례 입장은 뭐가 있냐면 갑의 땅에 이 나무들을 전부 다 줄로 이렇게 빙 둘러싸고요. 이거 을 거다라고 팻말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겨서 여기다 을 거다 이렇게 써도요. 수피를 제거하고 묵서해 주는 방식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 나무들이 있는 진입로에 여기 있는 나무들 전부 다 을 거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 이름표를 채울 수도 있어요. 이제 목찰이라고 하죠. 목찰. 나무 이름표를 붙여둔다.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공통점은 다 뭐냐면 일단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특정돼 있고 뭐가 써 있어요?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별도로 방법을 취하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따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판례요. 산 100번지에 있는 나무 중에 50그루는 갑거다. 명인방법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50그루가 뭐가 안 돼서? 특정이 안 돼서. 또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 법원에서 현장 검증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장의 명에 따라 사무원이
그 나무에 그 포프라 표피에 페인트로 1, 2, 3, 4 이렇게 순번을 쭉 매겼습니다. 자, 명인 방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 왜 안 되냐면 일단 포프라 표피에 흰 페인트로 순번을 매겼다라고 하면 나무는 특정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뭐가 표시가 안 됐어요? 소유자. 이런 경우에는 명인 방법이 인정될 수 없어요. 둘 다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목뿐 아니라 미분리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미분리 과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사과나무가. 그럼 여기 달려있는 사과도 누구 거예요? 당연히 갑 거죠.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되니까 결국 여기 달려있는 미분리 과실도 누구 거냐면 갑. 만약에 과실이 분리되면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 동산이에요. 별개 동산인데 분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건 갑 거예요. 그런데 명인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별도로 예외적으로 의리하는 사람이 취했다면 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나무는 권한 없이 심으면 누구 나무라고 했어요? 땅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하는 사람이 갑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감나무를 심은 사건이었죠. 감이 엄청 먹고 싶었는지 무단으로 감을 심었어요. 감나무를.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감을 이렇게 따먹은 거죠. 그러자 토지 소유자가 을을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을이 남의 땅에 감나무 심어서 가을에 감 따먹으면 절도야 아니에요? 절도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아무런 권한 없이 나무를 심었다면 이건 누구 나무예요? 갑의 나무고, 그리고 갑의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니까 역시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러면 결국 남의 것을 절취한 거니까 절도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요 사과가 분리되면, 요게 분리되면 또는 뭐 감이 분리되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해요. 가을이 되면 우리 시험 볼 때가 됐잖아요. 그럼 시험 볼 때가 되면 낙엽이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아유, 이제 올해 한 해가 다 갔네.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감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떨어져요. 네. 시험에 합격하실 분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딱 째려보면서 아, 부동산이 동산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달려있을 때는 결국 어디의 일부예요? 토지 일부잖아요. 떨어지면 그게 이제 하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미분리 과실도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이 경우에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명인 방법을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농수산물시장 김 사장이 와가지고 선매하는 거야. 여기에 당신 과수원에 달리는 사과는 다 내 거야 라고 미리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럼 선매하게 되면 아직 분리가 돼 있지 않지만 김 사장 거라고 써붙여 놓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지금도 김 사장께 되는 거죠. 명인 방법 할 수 있고. 자, 중요한 거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을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재배철에 이르렀다. 성숙한 농작물이 되었다면 이건 누구 거냐면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그러니까 이 나무는 권한 없이 심으면 토지에 부합이 되잖아요. 그럼 원래 농작물, 예를 들어 뭐 쪽파라든지 또는 벼 이런 것들은 아니 이따만한 나무도 부합되는데 그 조만한 것들도 토지에 부합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생산주의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을이 비교적 단기간 안에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건 경작자 거다라고요. 근데 하나 뭐 유의하시라고 했냐면,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의뢰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느냐? 명인 방법 필요 없어요. 명인 방법 없이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일단 농작물은 성숙해야 되고요. 씨 뿌리자마자 내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재배철에 이르는 성숙한 것이고 단연생은 안 되고요. 1년생 작물.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재배가 가능해야 돼요. 단연생 작물은
인정해주지 않고. 그럼 을이 이 성숙한 농작물을 병에게 팔았어요. 그럼 이거 산 병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자가 될까요? 안 갖춰도 될까요? 걔는 갖춰야 돼요. 걔는 그렇죠? 예. 뭐 했어요? 매매했대잖아요. 매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입문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매매, 법률행위 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해로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보니까 등기인 거고 동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인도를 해줘. 근데 지금 이게 땅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땅에 심어져 있으면 이 쪽파를 등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땅에 심어져 있으면 공시방법으로 뭘 취하라는 거예요? 명인방법. 그러니까 경작자는 명인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산 사람은 법률행위 했으니까 공시방법으로 명인방법을 취해라 이런 얘기죠.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럼 얘는 명인방법 해야 돼. 을 요한다. 매매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수목에서 하나만 더 보면 얘는 등기됐으니까 등기부가 있죠. 그럼 얘는 소유권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당권 설정도 가능할까요? 얘는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가능해요. 근데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거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뭐는 안 되겠어요? 저당권은 안 되는 거였죠. 소유권 유보 대상만 됩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죠. 자, 그 내용들이 다음 페이지 198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 수목 다 보신 거고요. 기억에 보면 198쪽에 등기된 임목이 있는데 둘째 줄에 보세요. 둘째 줄에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 다음에 니은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나오죠. 그 비번에 보면 명인 방법의 모습 말씀드린 거예요. 묵사하거나 목차를 이런 나오고 오른쪽에 C번에 줄 거두세요. 명인 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오직 소유권의 하나므로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한데 뒤에 뭐는 안 된대요? 저당권. 양도담보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걸 양도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거래 대상은 되는데 저당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농작물 나오죠. 그래서 둘째 줄에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라는 건 이제 벼예요. 서 있는 벼.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입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작자에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후에 이 경우에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경작자는 명인 방법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 얘는 법률행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뭘 하라고요? 명인 방법을 갖춤으로써 취득한다. 자, 문제 보고 마칠게요. 민법에서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취득시효 뒤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 계속 읽고 있다고 깨달음이 오지 않잖아요. 바로 넘어가요.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번. 한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아까 집합건물 얘기한 거고요.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그렇죠? 4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 이게 뭐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독립한 동산이에요? 독립한 동산이죠. 그럼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됩니다.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틀렸죠? 명인 방법 갖추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지. 봐두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물권의 종류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